새로운 가와사키 닌자 ZX-10R 2026은 이전 모델보다 공기 저항이 더 큽니다. 네, 가와사키는 서킷에서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바이크의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낮추는 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터무니없는 점은 항력을 0.3%만 늘렸지만 프런트 다운포스를 25% 더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와사키는 시속 250km 이상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바이크의 안정성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는 대가로 최고 속도의 작은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바이크가 어떻게 제동하고 어떻게 회전하며 어떻게 가속하는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ZX-10R 2026은 시각적인 재설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와사키가 수년간 두카티와 BMW에 맞서 일본 슈퍼바이크를 괴롭혀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민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어려운 말이죠. 새로운 윙넷의 클로즈업입니다. ZX-10R 2025와의 빠른 비교입니다. 두카티가 모토GP를 극단적인 공기역학 전쟁으로 만들었을 때 가와사키는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해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극도로 공격적인 기술적 결정을 숨기고 있는 슈퍼바이크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램 에어 인테이크를 위로 옮겼는데 이는 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윙넷에 더 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면 공기 흐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바이크가 말 그대로 공기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단어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카티 또는 가와사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더 이상 엔진만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슈퍼바이크 산업은 단순하고 거의 종교적인 논리 아래 운영되었습니다. 더 많은 출력은 더 많은 속도를 의미하고 더 많은 속도는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10분의 1마력, 추가 스트로크 몇 밀리미터, 카탈로그에서 멋지게 들리는 최대 RPM을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이 통했습니다. 문제는 바이크가 일상적으로 시속 300km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월드스리크 라이더들이 어떤 사양표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공기가 성능의 주요 제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엔진도, 서스펜션도 아닌 공기였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슈퍼바이크가 느린 코너를 빠져나와 전력으로 가속할 때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각화해야 합니다. 무게는 갑자기 뒤로 이동합니다. 뒷바퀴는 엔진의 모든 힘으로 아스팔트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하중이 줄어든 앞바퀴는 들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종방향 무게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더들은 그것을 바이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현대 전자장치는 밀리를 방지하기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을 줄이는 것은 시간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코너 출구에서 시간을 잃는 것이 30바퀴 동안 한 바퀴에 20번 반복되면 우승과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의 차이가 됩니다. 산업이 찾은 해결책은 기계공학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공학에서 왔습니다. 바이크가 가속하는 동안 앞바퀴에 다운포스를 생성할 수 있다면 출력을 희생하지 않고 접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속 300km에서 이륙하지 않기 위해 포뮬러 1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차이점은 F1은 공기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완전한 차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바이크는 외부 윙넷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 윙넷은 코너에서 60도 기울어져야 하는 바이크에 통합되어야 하며 이 공기역학적 표면이 불안정화 레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학적 갈등입니다. 더 많은 다운포스는 더 많은 공기역학적 저항을 의미하며 이는 직선 구간에서의 최고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수직 위치에서 잘 작동하는 윙넷은 바이크가 기울어질 때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공격 각도가 변하고 그들이 생성하는 힘이 더 이상 순수하게 수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카티는 월드스피드에서 이러한 타협을 공격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회사였고 경쟁 결과는 그들의 도전을 입증했습니다. BMW는 더 정교한 전자 솔루션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에프릴리어는 매 시즌 다른 윙맨 형상을 실험했습니다. 가와사키는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설적으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실패했으며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무엇인지 이미 본 이점을 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ZX-10R 2026은 그러한 관찰의 결과입니다. ZX-10R 2026을 2025 모델과 함께 처음 보면 시각적 혁명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실망스러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루엣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라인도 비슷합니다. 온건한 업데이트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가와사키가 원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가와사키가 시작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면 공기 흐름의 관리 말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페어링 하단에 통합되어 있던 램에어 인테이크가 헤드라이트 바로 위로 올려져 재배치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순전히 미적인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에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체 역학 분석이 있습니다. 이전 구성에서는 바이크 전면에 도달하는 공기가 먼저 하단 페어링의 형상과 백미러의 간섭으로 인해 생성된 난류 영역을 통과했습니다. 난류는 불규칙한 압력을 의미하며 공기 흡입부의 불규칙한 압력은 엔진이 항상 동일한 양의 공기와 동일한 압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속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시속 280km로 직선 구간을 전력 질주하는 바이크가 14,000분당 회전수일 때 흡기 압력의 모든 변화는 시간 손실로 이어집니다. 흡기구를 올림으로써 가와사키는 공기가 더 정돈되고 난류가 적으며 동압이 더 높은 전면의 측류 영역에 배치했습니다. 엔진은 더 일관된 공기 흐름을 받기 때문에 더 잘 숨 쉴 수 있습니다. 최대 RPM에서 분당 작은 방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량을 움직이는 998 큐빅 센티미터 자연 흡기 엔진에서는 흐름의 양만큼이나 흐름의 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램에어 인테이크의 움직임은 단순히 엔진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윙넷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집니다. ZX-10R 2022의 윙넷은 직접적인 경쟁자들의 것보다 눈에 띄게 더 평평하고 수평적입니다. 두카티는 더 큰 곡률과 공격 각도를 가진 더 공격적인 프로파일을 사용하는데 이는 더 많은 다운포스를 생성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항력을 발생시킵니다. 일부 기울어진 조건에서 라이더들은 빠른 방향 전환 시 특정 강성으로 묘사되는 공기역학적 거동을 경험합니다. 윙넷이 너무 강하게 작동해서 바이크를 기울이려면 윙넷에 저항해야 합니다. ZX-10R은 월드스피드 패독에서 항상 매우 특정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이더들이 코너의 변곡점, 즉 방향이 바뀌는 정확한 순간에 정밀하다고 묘사하는 바이크였습니다. 가장 화려하거나 한계까지 몰아붙이기 쉬운 바이크는 아니었지만 그 결정적인 1m초 동안 라이더가 요구하는 것에 가장 충실하게 반응하는 바이크였습니다. 가와사키는 이것이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새로운 윙넷을 설계했습니다. ZX-10R 엔진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와사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마하, 혼다, 에프릴리어 엔지니어들도 월드스피드에서 텔레메트리를 분석할 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6mm 실린더 보어와 55mm 스트로크, RR 버전의 팽티타늄 커넥팅 로드, 그리고 13,
1의 압축비를 가진 998 큐빅센티미터 직렬 4기통 엔진은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생산합니다. 문제는 그 출력을 실제 레이스 조건에서 랩타임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였습니다. 이것은 현대 슈퍼바이크의 역학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잘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이크가 느린 코너를 빠져나와 라이더가 스로틀을 열면 구동력은 뒷타이어를 통해 아스팔트로 전달됩니다. 만약 그 힘이 그 순간 타이어 컴파운드에 접지 한계를 초과하면 타이어는 미끄러집니다. 전자장치가 개입하여 접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출력을 줄입니다. 라이더는 추진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 5에서 10m에서 바이크는 낼 수 있는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각 코너 출구마다 곱해지면 그 누적된 손실은 레이스당 몇 초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출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출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와사키는 그 문제의 일부가 매우 정밀한 기계적 해결책, 즉 스윙암 피벗 포인트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윙암은 뒷바퀴를 셰시에 연결하고 그 바퀴의 수직 움직임을 관리하는 암입니다. 그 암이 셰시에 고정되는 지점의 높이 말입니다. 피벗 포인트는 바이크가 가속, 후방 서스펜션, 타이어 사이에서 힘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안티스쿼트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안티스쿼트는 바이크가 가속할 때 후방 서스펜션을 압축하거나 압축하지 않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높은 값은 가속 시 서스펜션이 덜 압축되어 바이크의 지오메트리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후방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낮은 값은 스로틀을 열 때 바이크가 뒤로 더 많이 가라앉아 뒷타이어에 다른 방식으로 하중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와사키는 피벗 포인트를 2mm 올렸습니다. 단 2mm입니다. 하지만 서스펜션의 물리학에서는 그것이 안티스쿼트를 상당히 변화시키고 코너 출구에서 뒷타이어가 하중을 받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바꿉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엔지니어들이 드라이브 그립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가속의 그 결정적인 순간의 엔진 출력을 효과적인 트랙션으로 전환하는 타이어의 능력 말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 월드 스피크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두카티의 지배력은 주로 출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페니겔 V4R이 경쟁자들보다 뒷타이어를 덜 마모시키는 능력에 기반했으며 이는 두카티 라이더들이 레이스 내내 더 일찍, 더 공격적으로 스로틀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다른 브랜드의 타이어가 마모되기 시작하는 마지막 랩에서 말입니다. 가와사키는 정확히 그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모터사이클 팬들이 수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 있습니다. 현대 슈퍼바이크 라이더가 하는 일 중 얼마가 재능이고 얼마가 전자장치인가요? 솔직한 대답은 둘 사이의 경계를 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ZX-10R 2026은 그러한 통합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예시입니다. 가와사키의 관성 측정 장치인 6축 IMU 보스는 실시간으로 측면 기울기, 종방향 가속도, 횡방향 가속도,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인 요, 앞뒤 흔들림인 피치, 그리고 양쪽 바퀴 사이의 무게 이동을 측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초당 수천 번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트랙션 컨트롤, 윌리 컨트롤, 스토픽 컨트롤, 코너링 ABS, 그리고 제동 시 윌리 컨트롤에 동시에 공급됩니다. 현대 시스템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라이더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측합니다. 이전 세대의 트랙션 컨트롤은 뒷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음을 감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립을 회복하기 위해 출력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항상 약간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이 발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라이더들은 그 개입을 시스템이 수정하기 전에 작은 충격,
짧은 불안정의 순간으로 느꼈습니다. 현재 시스템, 특히 ZX-10R 2022의 시스템은 IMU 데이터, 양쪽 바퀴의 속도, 스로틀 위치, 활성 파워맵, 그리고 지난 몇 밀리초의 기록을 기반으로 타이어 상태를 예측적으로 모델링합니다. ZX-10R 2022의 새로운 5인치 TFT 스크린은 동일한 통합 철학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라이더와 바이크를 제어하는 시스템 사이의 주요 인터페이스이며 서킷 지향 구성에서는 실시간 기울기 데이터, 각 전자 시스템의 개입 수준, 섹터 시간 및 제동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라이더는 서킷의 각 지점에서 바이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전자장치에 저항하는 대신 전자장치와 함께 작동하도록 기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월드스빅에서 트랙 엔지니어들은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션 사이의 전자 맵을 조정합니다. 예선 세션은 더 이상 서스펜션을 설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많은 시간을 잃는 트랙의 특정 지점에서 바이크가 더 잘 작동하도록 알고리즘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모터사이클링에는 엔지니어들이 잘 알고 있지만 팬들의 대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타이어가 너무 좋아져서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월드스피키용 현재 피렐리 컴파운드와 ZX-10R 2026의 로드 버전이 장착하는 브리지스톤 배틀렉스 RS12는 10년 전에는 양산 바이크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요. 기계적 그립 수준을 생성합니다. 현대 타이어가 코너에서 그립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횡력의 양, 잠기지 않고 제동할 수 있는 속도, 가속 시 아스팔트에 전달할 수 있는 출력의 양. 이 모든 수치는 이전 세대 컴파운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터사이클 공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어가 더 잘 버틴다면 바이크는 불안정해지지 않고 그 추가적인 그립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셰시 지오메트리부터 전자 장치 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와사키는 ZX-10R 2026의 프런트 포크, 리어 쇼크 업소버, 링크, 그리고 전면 높이를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조정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서스펜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타이어가 이전 서스펜션이 관리하도록 보정된 것과는 다른 접촉력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고성능 타이어가 코너 정점에서 한계까지 작동할 때 그것은 구형 컴파운드보다 훨씬 높은 횡방향 하중을 실시해 전달합니다. 만약 서스펜션이 그러한 하중의 올바른 속도와 댐핑으로 반응하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세신은 라이더가 불안정 또는 소통 부족으로 인식하는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이크는 타이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라이더가 얼마나 여유가 남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그립을 활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ZX-10R의 RR 버전은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엔진 내부 부품으로 이 방향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행 티타늄 커넥팅 로드는 표준 강철 로드보다 가벼워서 크랭크 축의 회전 질량을 줄입니다. 그것은 라이더들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묘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엔진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회전 부품의 관성이 적으면 라이더가 스로틀을 움직일 때 크랭크 축이 더 빠르게 가속하고 감속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더 즉각적이고 더 선형적이며 매 순간 손이 요구하는 것과 더 유사합니다. 강철 커넥팅 로드를 가진 엔진과 티타늄 커넥팅 로드를 가진 엔진의 차이는 주로 최대 출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일한 마력이지만 라이더가 더 다루기 쉽고 더 제어하기 쉬우며 자신의 의도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트랙에서 그러한 감각의 차이는 스로틀을 더 일찍 열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대부분의 서킷에서 랩 타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가와사키가 ZX-10R 2026으로 무엇을 했는지의 진정한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그 브랜드 뒤에 있는 엔지니어링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단순한 오토바이 회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속 열차부터 군용 항공기까지 모든 것을 제조하는 산업 컨소시엄입니다. 그들의 오토바이 부문은 매우 특정한 엔지니어링 사고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은 출시하지 않고, 이 점이 입증 가능하고 지속 가능할 때까지 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기술적 이유 없이 작동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가와사키가 월드스빅에 공격적인 윙렛을 처음 도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상업적 보수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 내구성, 그리고 바이크의 전체적인 역학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장기적인 결과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을 생산에 투입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카티는 다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볼로냐는 항상 문제를 발견하는 쪽이 될지라도 먼저 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공격적인 공기역학을 가진 초기 시즌의 페니겔 V4R은 특정 조건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라이더들은 윙렛에 저항하는 대신 윙렛과 함께 작동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이크를 구매한 개인 팀들은 최적의 설정이 매우 좁고 온도 및 트랙 조건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경쟁사의 초기 공격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던 민감성 문제 없이 현대 공기역학의 이점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며 ZS-10R-2026을 설계했습니다. 더 평평한 윙렛과 더 수평적인 프로파일은 가와사키가 더 공격적인 것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타협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최대 다운포스와 모든 레이스 조건 범위에서의 거동 안정성 사이의 타협 곡선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지점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 결정은 매우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위험합니다. 미디어와 팬들이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기술을 평가하는 스포츠에서 두카티보다 적은 다운포스를 선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기술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ZS-10R-2026이 월드스비케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가와사키가 늦게 도착했고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기술적 해결책이 겉보기보다 더 정교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훨씬 더 크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월드 SBK 규정은 양산형 슈퍼바이크에서 공기역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개인 팀과 소규모 브랜드를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공기역학적 복잡성을 제한하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만약 향후 몇 년 안에 규정이 윙렛에 제한을 가한다면 더 온건한 디자인을 가진 바이크는 가능한 최대치를 선택했던 바이크보다 더 적은 변화로 적응할 것입니다. 가와사키는 ZX-10R-2026을 현재 시즌뿐만 아니라 3년 후의 규정이 어떻게 될지까지 고려하여 설계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경쟁해온 기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현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수를 예측합니다. 가와사키 ZX-10R-2026은 시장에서 가장 스캔들러스한 슈퍼바이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터무니없는 수치로 주목을 끄는 동안 가와사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에 집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더가 실제 바이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말입니다. 더 많은 안정성, 더 많은 트랙션, 더 많은 자신감, 더 많은 활용 가능한 속도. 그리고 솔직히 그것이 레이스에서 이깁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바이크가 현대 모터사이클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슈퍼바이크가 엔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는 공기 흐름, 타이어, 그리고 전자장치를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그것이 모토GP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경주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바이크들이 불과 10년 전의 바이크들과는 완전히 다른 동물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윙레들 보고 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성적인 팬들은 스포츠 바이크의 전체 미래가 거기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토GP를 보는 것과 정확히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만약 가와사키가 오늘 당신에게 단 한 대의 바이크 열쇠를 준다면 당신은 표준 ZX-10R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력한 ZX-10R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가와사키가 이 새로운 공기역학 시대의 두카티와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